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론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온라인 강의가 지금 뭐 계속 무기한으로 특정한 조치가 날 때까지는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지침이 왔는데 중간고사가 사실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뭐 다양한 평가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과제물 쭉 내는 거 뭐 매주 내지는 않는데 뭐 그래도 중간중간 내는데 그걸 다 모아서 그걸 이제 중간고사로 대체할 겁니다. 기말고사 상황은 또 어떤지 몰라요. 그때는 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는데 그게 뭐 힘들어지면은 중간중간 과제물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제분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주는 거로 체크하시고요. 그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기한을 오버하더라도 나중에 물론 기한 지킨 거하고 늦어진 거는 차이를 둘 테인데 그래도 이제 기한 넘었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그걸 다 중간고사 대체하는 거로 할 테니까 과제물들을 꾸준히 제출하는 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에 신경을 쓰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5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리 분석 방법은 부동산 경매가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한 물건이 법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각되는 거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각종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이런 이제 여러 등기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지워지지 않고 뭔가 남아 있는 채로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이 된다. 그래서 경매로 그런 등기부 사항에 있는 권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등기부 상의 권리는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임차권, 주택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된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3자한테 효력이 미치는 원래 이제 물건입니다. 물건은 원래 부동산은 등기되는 게 이제 원칙적인 형태인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등기된 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주는 특별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죠. 그런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이 경매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 권리가 소멸되겠는가? 아니면 살아남아서 낙찰자한테 부담이 되겠는가? 그 두 가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있어서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돈 받을 게 있는 권리자가 돈 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죠. 그것도 이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자, 주택임차권자, 상가임차권자 이 세 개가 이제 물권에 준하는 그런 효력을 갖는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상의 권리가 지워질 것인가? 그 다음에 점유하는 자가 권리를 소멸당하지 않고 계속 버티게 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권리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됩니까?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는다.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권. 그것 중에서 제일 빠르게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다.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설정된 거는 경매로 싹 지워진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앞에 설정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수될 수가 있다. 그런데 배당받을 권리는 배당받은 만큼은 돈 받은 거니까 그만큼은 권리가 이제 소멸한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받은 금액만큼은 소멸하고 배당 절차에서 돈 못 받은 거는 낙찰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전입신고가 또 상가 건물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거는 소멸하는데 앞에 거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니까 살아남아서 낙찰자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낙찰자의 부담으로 된다. 배당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안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게 된 금액만큼 낙찰 금액이 더 싸져야 내가 싸게 산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절대 금액이 좀 싸다고 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자는 소멸하니까 신경 끄고 선순위 권리자 등기부상에 앞섰거나 등기는 안 됐지만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경우에는 인수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경매 사례로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맨금정구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하나 봤죠. 하나 봤는데 이제 조금 딴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볼까요? 이거 뭐 선순위 임차권, 네, 구소동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뭐 단독주택입니다. 구소동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건은 이제 부산지방법원 경매 10개 사건입니다. 금정거는 부산지방법원 관할이라 그랬죠. 그리고 민사집행과 경매계가 여러 개 쭉 있어서 경매 사건을 쭉 나눠서 다루는데 이거는 경매 10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매 10개장한테 물어야 돼요. 그런데 사건 번호, 이 사건은 이제 경매 신청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 물을 때는 사건 번호를 알려줘야 돼요. 사건 번호 전념은 2019 타경, 이 줄거는데 이거를 정식 명칭은 2019 타경 3256호 사건입니다. 2019년에 신청된 사건이고 그 중에 이제 접수 순서대로 3256호 사건이다. 갈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물건 번호입니다. 이 경매 신청에서 이제 물건 여러 개 신청됐을 수 있습니다. 그때 1번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사건이다. 임의경매는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넣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게 특이사항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권이 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지.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는 싹 다 지워지는데 선순위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겁니다. 인수될 수 있다지 항상 인수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당 절차에서 돈 다 타가면은 배당에서 돈 다 받았는데 또 낙찰자한테 또 돈 내라 할 수 없잖아요. 돈 다 받았으면 끝이죠. 그렇다. 단독주택이고 이제 경매 신청은 접수일자가 이제 2019년 4월 8일 경매 신청됐습니다. 누가? 채권자. 부산 경남의 협동조합 여기서 채권자고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어요.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각 같이 송이순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8일 경매 신청을 했는데 우유협동조합에서 감정평가 기관은 유선감정평가법인이고 감정평가사무소고 가격 시점 기준일자
가격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4월 17일입니다. 이게 이제 현장 조사 완료일자예요. 되게 뭐 여기서는 9일 걸렸네. 14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 그랬죠. 감정평가액은 3억 3,600, 95만 뭐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유찰이 돼서 80%로 지금 4월 29일 날 매각할 예정이다. 그때는 80%로 2억 6,900을 최저가로 해가지고 경매 붙인다. 자, 이 물건 보면은 이제 이 물건을 보기 전에 일단 뭐 권리 분석부터 먼저 하는 게 편해요. 이 물건은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지가 47평이고 건물이 뭐 한 또 49평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물건이 얼마나 이제 가치가 있는가는 물건 분석에서 이제 검토하더라고. 일단은 권리 분석 봅시다. 권리 분석은 뭐 등기부 사항의 저당, 가처분, 임의경매, 그다음 전입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등기부가 경매로 싹 지워질 것이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 중에서 이제 뭐 담보 가등기도 저당권에 같은 거로 보면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압류 효력이 있으니까 압류와 같은 거로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6개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여기서는 보면 저당, 뭐 가처분, 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게 쭉 있죠. 이게 제일 빠른 거죠. 저당이. 그래서 이 저당 2016년 2월 1일 4,800만원 경남 우유협동조합. 이 사람이 경매 신청 채권자죠. 채권 금액 신청 채권 청구액이 경남 우유협동조합에 4,032만 뭐 1,000 얼마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제일 빠른 저당권자고 또 경매 신청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제일 빠른 거니까 저당, 압류, 가압류, 뭐 근저당 이런 것 중에 제일 빠른 거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이 뒤에 오는 건 싹 지워진다. 싹 지워진다. 뭐 토지도 마찬가지. 이게 제일 빠른 거고 이게 싹 지워진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돼 있지는 신경 쓸 거 없다. 여기 뭐 가처분이 있어요. 리베 AMC 대부가 뭐 소유권 일부에 대한 가처분, 소유권 이전 뭐 청구권 보전, 뭐 처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게 있는가 본데 지난 시간에 이제 가처분에 약간 특이 사항이 있다 그랬죠. 가처분의 특이 사항은 뭐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건물 철거 청구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자가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렇게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 이건 일단은 뭐 효력이 일단은 없는 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소유권에 관한 아주 이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그런 이제 무슨 소송이 혹시 진행된다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예고 등기로 하죠. 그래서 예고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이거 그냥 싹 뒤에 지워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 끄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김규동 씨라는 사람이 98년에 전입이 들어왔고, 김유자도 2011년에 들어왔고, 장지현은 28년. 그럼 우리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해보면 앞에 두 사람은 전입이 빨라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고, 이게 임차권이라면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전입된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앞에 전입되는 거는 이제 이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뭐 김규동 이렇게 놓고 뭐 주고 이랬는데 이게 무슨 이 아무 말도 없어요. 여기는 2000에 월 25만 원이니까 이거는 뭐 세입자네.
이 세입자는 보면은 전입이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낙찰자가 이 2천에 25만짜리 임대차 계약을 안고 사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배당금 다 받아가느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소액 임차인입니다. 소액 임차인. 저당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6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되고 그럴 경우에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로 해가지고 돈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배당 절차에서 돈을 다 타간다 이 말이지. 뭐 탈세는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면은 이게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돈 다 타가니까 돈 다 타가면 권리 이제 정리가 끝 되는 겁니다. 돈 다 타갔으면 끝이지. 돈 다 타갔는데도 아직 권리가 남아있다. 이러면 곤란하죠. 돈을 이중으로 받게.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서 돈 다 타가면은 이제 그거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배당금에서 또 타가는 거니까. 그럼 김규동 얘만 신경 쓰면 되겠네. 근데 우리 배당에서 이제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워둘 거는 이제 확정일자도 같은 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6천만 원 이하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도 양반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일자로 한 우선 변제권으로도 돈 먼저 타가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 저당보다 빨리 설정돼 있으니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게 둘 다 요건을 충족시킨 시점에 저당 설정한 것 같은 거로 취급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그것만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얘기해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얘는 돈 다 타간다. 그럼 뭐 이거 확정일자 뭐하러 받냐? 만약에 이제 이게 보증금 이게 4천이다. 예. 4천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로는 2천만 원만 타가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못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확정일자 요거로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 2천 먼저 받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추가로 2천만 원. 만약에 뭐 6천만 원짜리다. 보증금 이게 6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2천 먼저 받고 그 다음 못 받는 부분은 또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권으로 추가 4천만 원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확정일자 받아 넣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요. 네. 뭐 모든 권리를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실현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돈 다 타간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현황 조사에 의하면 보증금이 2,800억에 25만 원이래. 자, 이렇게 나중에 뭐 오래 살다 보면 보증금 올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증금 올린 거라. 그런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2,800만 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이 언제 계약서가 만들어졌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만약 이 임대차 계약서가 뭐 한 2015년 경에 그 보증금 이제 800만 원 올려달라 해가 올려줬으면은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는 2천만 원 되는데 여기 추가 800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권은 저당권이 이제 돈을 먼저 타가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거 하고도 이제 남는 금액이 이제 있겠죠, 돈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제 관계는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 추가 800만 원은 이제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배당이 안 된다면 800만 원 낙찰자한테 인수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변수가 약간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2,800에 25만 원 이거 임대차 계약이 언제 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가처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런 수준에서 낙찰되면은 받을 돈 있는 게 얼마 없기 4,800하고 뭐 2,200이기 때문에 뭐 임차인이 뭐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이제 다 타갈 이제 상황이죠. 다 타갈 상황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 저당 금액이 커서 여기서 이제 저당에서 끝나버리면은 이 800은 못 받게 되고 800 못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큰데 이 임대차 계약서 이게 뭐 계약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800만 원을 이제 입금한 시점이 바로 계약한 날짜하고 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 시점이 저당보다 앞서면은 그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800을 인수하게 되고 저당보다 후순이면은 이건 대항력 없는 임차권으로 임차권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뭐 이런 수준에서 지금 낙찰된다고 치면은 뭐 임차인은 돈 다 받고요. 만약 800 못 받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돈 받을 채권이 4,800, 뭐 2,000, 뭐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인도 돈 다 타가게 되겠죠. 네. 그럼 뭐 인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규동, 장지훈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이 사람이 이제 세입자, 김규동이 만약 세입자라면은 지금 권리신고는 안 했는데 그 보증금이라든지 이게 낙찰자가 전부 다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장지훈은 후순이니까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되니까 관계없는데 김규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김규동이 임차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황조사서 뭐 여기 보면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임대차 관계를 조사한 게 이제 나와요. 우리 이제 경매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감정인한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집행관한테는 현황조사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현황조사를 이렇게 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층에 두 가구, 1층에 두 가구, 2층 한 가구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형태인데요. 1층 우측에서 만난 소유자의 딸 김미자가 1층 우측은 손녀 장지훈, 김미자의 딸과 김미자가 점유 사용하고 1층 좌측은 소유자 송일순과 아들 김규동이 점유 사용한다. 김규동은 그러니까 송일순의 아들이네요. 그리고 2층은 이제 김유자가 보증금 2,800에 참 25만 임대차 계약하고 점유 사용한다요. 쭉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조사서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 2,8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기준으로 보면은 김기동은 아들입니다. 그래 아들하고는 임대차 관계가 뭐 돼 있을 까닭이 없죠. 이게 어머니고 그죠, 송일순이. 그래서 장지훈은 손녀고. 예. 그래서 다 임대차 관계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 다만 여기 이제 확정일자는 2천만 원 돼 있지만 현황조사에서 2,800에 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800만큼은 최우선 변제나 확정일자엔 우선 변제를 못 받는데 그 대신 배당에서 이게 뭐 전반적으로 채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받게 된다. 그렇지 않고 선순위 저당권에 의해서 돈 다 배당받고 난 그런 더 이상 배당할 금액이 없는 경매 상황이라면 이 800 낙찰자가 인수할 위험이 있으나 여기선 그게 아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권리분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등기상에 싹 지워진다. 인수될 수 있는 거 등기상에 없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전입 빠른 건 인수될 수 있다. 근데 배당 다 받으면 인수될 거 없고 이 전입이 있다도 임차 보증금 내역이 없는 거는 뭐 그 이유를 조사해야 되는데 임차인인데 답답할 게 없어서 권리신고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은. 왜냐하면 선순이라서
이런 게 임차인이라면은 선순위니까 자기는 보증금 떼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임대차 계약이 싸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난 계속 있을래 하면서 권리신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인데도 여기 아무 것이 안 기재되어 있을 수 있죠. 극히 드문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 조사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 임차인이 아니다. 아들이고 손녀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자, 물건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어떻느냐? 사진을 한번 보시죠. 뭐 지금 공시지가는 뭐 제곱미터당 100만원, 감정지가는 제곱미터당 180만원, 평당 600 이렇게 했어요. 공시지가 1.8배 정도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현실화율이 낮아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집이네. 이거 이 집 같네. 80년대 말에 지어진 보통 90년대 초에 지어진 그런 집들입니다. 뭐 집은 멀쩡하고 이 감정평가서에 이제 지적 및 건물 계약도에 있는 겁니다. 지적도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막다른 도로고 거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2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 2층 돼 있고 이제 미등기 건물이 있어요. 그걸 제시어 건물이라 그래요. 경매 목록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물이다 해서 제시어 건물이라 그래요. 이 미등기 건물은 조그만하고 뭐 샤시죠. 보일러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부합물 또는 종물로 해서 주된 등기된 건물 넘어갈 때 자동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로 취급돼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위치를 알아야죠. 부동산 위치가 이랬습니다. 좀 흐릿하네. 네. 그러면 위성도 이게 어디냐면 위치라는 건 이제 두실역이 있고 여기에는 남산동역, 우리 집 쪽은 이제 범호사역이 있고, 이렇게 하여튼 금정구고요. 전철역에서는 뭐 여기 한 6, 7분 거리 되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막다른 도로.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는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는 이게 이제 앞에 도로 이게 뭐 6m 도로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 막다른 도로는 그 한 60% 내지 70% 이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그랬습니다. 막다른 도로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평당 600 좀 센 편이에요. 센 편이에요. 그리고 그죠? 만약에 앞에 그 6m 도로에 접한 게 한 800만 원 정도 한다면은 60%만 88이 64. 60%만 해도 평당 640. 8만 800만 원, 68이 48이잖아요. 70% 하면은 18이 56. 그러니까 이게 좀 세죠. 네. 앞에가 1000만 원은 하지 않거든요. 앞에 800만 원 정도 하면은 18이 56. 많이 잡아도 평당 560. 평당 한 500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뭐 시장 조사는 물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땅값이 이제 좀 조금 세게 감정된 거예요. 600이면 막다른 도로에 있는 거로 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은 당연히 유찰된 거고, 건물은 88년에서 32년 된 얘기죠. 건물은 뭐 5,500만 원. 건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평쯤 가까이 되는데 어쩌면 평당 110만 원 정도. 건물값도 좀 지금 32년 됐으면 결국 이 동네도 이제 뭐 재개발이나 물론 그런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지만은 또 빌라업자가 앞뒤 땅을 합쳐서 원룸업자가 앞뒤 땅을 합쳐가지고 뭐 원룸 짓거나 빌라 짓거나 그런 수요가 이제 이 토지 수요의 기본이거든요. 단독주택 이런 수요는 지금 없다고 봐야죠.
단독주택으로서는 땅값이 이렇게 형성되지 않고요. 빌라업자들이 이제 한다면 이런 가격에 살 수도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물은 사실은 철거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건물 값도 좀 과다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 20% 떨어졌으니까 이런 수준에서 낙찰될지 어떨지. 보통 80%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건축붐이 있으면은 낙찰될 수 있죠. 그런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